호주에서 집을 산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살 집이 필요해서 샀던 건데 어느 순간 그 집의 가격이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팔까 말까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계산기를 두드린 게 세금이었습니다. 차익의 절반은 없는 셈 쳐준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분들,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이 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 불안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한 걱정인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입니다.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세금을 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1년 이상 들고 있다가 팔았다면 현재는 이익의 절반을 아예 없는 것으로 쳐줍니다. 남은 절반에만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50% 할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0만 달러의 이익이 났다고 해봅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50만 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고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면 세금만 22만 5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들고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0% 할인을 받아서 25만 달러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같은 45%를 적용해도 세금이 11만 2,500달러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제도가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상장지수 펀드든 가상자산이든 1년을 넘기면 무조건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가 처음 생긴 건 2000년대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피터 코스텔로가 투자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25년간 한 번도 크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뒤로 집값과 소득의 격차는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집값이 평균 연봉의 약 4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8배에서 9배 수준입니다. 시드니만 보면 10배에 가깝습니다. 20% 계약금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1990년대 초에는 6년이었는데 지금은 12년이 넘습니다.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변화의 원인이 오직 이 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급 부족도 있고 인구 문제도 있고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이 이 제도를 향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혜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의회 예산처가 최근 분석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할인 제도 덕분에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220억 달러가 넘습니다. 호주 전체 공공병원 예산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의 59%가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갑니다. 35세 이하는 4%밖에 받지 못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받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죠. 공정한 투자 장려책이라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미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명분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세대 간 불공정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고요. 주택장관도 젊은 세대가 분노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걸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집을 갖기 어려운 세대를 위한 개혁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이 개혁이 실제로 집값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레튼 인스티튜트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할인율을 줄여도 집값 하락 효과는 1% 미만으로 봅니다. 반면 호주 정부가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연간 약 6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개혁인가? 예산 구멍을 메우기 위한 세수 확보인가? 10년치를 합치면 2,470억 달러라는 숫자가 눈앞에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안 알려진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방정부 세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거래될 때마다 내는 스탬프 듀티는 주정부 세금입니다. 만약 이 제도 변경으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지 않고 장기 보유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정부는 양도소득세에서 세수를 늘리려는데 거래 자체가 줄어드니까 주정부는 스탬프 듀티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생깁니다. 한쪽이 벌면 다른 쪽이 잃는 구조입니다. 이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어떻게 조율할 건지도 실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눠서 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바뀐다입니다. 가능성을 50%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건드리려다가 선거에서 크게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이 이 정책을 들고 2016년과 2019년 선거에서 2번 연속 패배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이상 쉽게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선택지가 할인율 축소입니다. 30%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50%에서 25% 혹은 33% 정도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노동조합은 25%로 줄이자는 입장이고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으로 거론됩니다. 그 외에 이익 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15%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할인을 아예 없애는 건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원입니다. 어떤 법안이든 상원을 통과해야 법이 되는데 상원에서 키를 쥔 건 녹색당입니다. 그런데 녹색당은 오히려 이 정도 개혁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상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변화가 생긴다면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앞서 예로 든 50만 달러 이익에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0% 할인을 받아서 25만 달러에만 세금을 냅니다. 최고세율 45% 기준으로 약 11만 2,500달러입니다. 할인율이 25%로 줄어들면 과세 대상이 37만 5천 달러로 늘어납니다. 세금은 약 16만 8천 달러가 됩니다. 같은 이익을 냈는데 세금이 5만 5천 달러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소득세율이 낮은 분들은 영향이 적겠지만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결정된다면 당장 다음 날부터 내 집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호주에는 기득권 보호, 영어로 그랜드파더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바뀌어도 그 전에 이미 산 자산에는 옛날 법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전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주가 처음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건 1985년의 일입니다. 그때 그 이전에 산 자산은 세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지금도 1985년 이전에 산 자산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999년에 50% 할인을 도입할 때도 이전 방식과 새 방식 중에서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주 역사에서 세금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흔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약 제도가 바뀐다면 기존에 보유한 자산에는 현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새 규정은 법이 바뀐 이후에 취득하는 자산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공식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논의와 협상을 거치고 상원을 통과해야 법이 됩니다.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바뀌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공급 잠금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시행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사려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매수가 앞당겨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이후에는 반대로 아무도 팔려 하지 않습니다. 새로 사면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기존 자산을 그냥 들고 있는 게 낫거든요. 결과적으로 거래가 얼어붙고 매물이 사라집니다. 집값을 낮추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현상은 스웨덴에서 실제로 관찰됐고 경제학자들이 공급 잠금 효과라고 부르며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로 자주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미국에는 호주처럼 일률적인 50% 할인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차익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고소득자 기준으로 20% 정도입니다. 영국도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익에는 일반 투자 이익보다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캐나다는 최근에 이 문제를 직접 겪었습니다. 양도 차익의 50%를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67%로 높이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은 패닉 상태였고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제안은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철회된 겁니다. 미리 팔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었던 셈이 됐습니다.
호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퀸즐랜드 주정부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랜드 텍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겁을 먹은 일부 투자자들이 급하게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후에 주정부는 이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먼저 팔았던 투자자들은 좋은 매물을 잃은 셈이 됐고 그 물건을 받아간 매수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 문제는 건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법을 통과시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먼저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불안감에서 나온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와 퀸즐랜드 사례에서 봤듯이 불안감에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거나 예상보다 영향이 적을 때 이미 팔아버린 자산을 다시 살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앞으로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월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취득하느냐, 이후에 취득하느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법이 실제로 바뀌어야 하는 이야기이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이 시기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상장지수 펀드, 채권, 가상자산, 1년 이상 보유한 모든 투자자산이 대상입니다. 만약 제도가 바뀌고 기존 자산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다는 결정이 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선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없었고 주식시장의 혼란을 정부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취득 시기와 현재 평가 차익을 파악해두는 것, 내 소득세율 구간에서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세무사와 미리 계산해 두는 것, 그리고 5월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큰 결정은 미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산 그 사람이 있습니다. 2배가 된 가격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렸고 절반을 안 내도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집은 여전히 그 사람 것입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팔아봐야 알겠지만 불안감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세금 뉴스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분들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다 해도 이미 들고 있는 자산에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꽤 다른 출발점입니다.